이제 그 평가 시험이 있는 날인데 평가 시험에 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처음 시험을 보는데 전표 관리에 관한 시험을 보죠. 전표 관리. 그래서 전표 관리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해요. 근데 뭐 이게 너무 길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회계상 거래 인식해서 분계하는 거, 그 다음에 전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증빙서류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가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것에 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자, 이거 하나만 딱 보면은 자, 단기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5번 여기 차변에는 뭐, 대변에는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거래의 종류. 거래의 종류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NCS 평가에서는 이거 평가하겠다고 그랬죠? 손익거래 뭐 여기에다가 거래 종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손으로 쓰면 돼요. 손익거래면 손익, 교환거래면 교환, 혼합거래면 혼합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교환이냐 손익이냐 혼합이냐 그쵸? 이거는 이제 OX 문제죠. 회계상 거래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다. 아닌 것에는 X다. 이런 건 우리 책에서도 해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계, 간단한 아주 쉬운 분계예요. 예, 차변에 우선 계정과목 금액, 대변의 계정과목 금액을 가지고 이제 분계를 쓰고 여기 차변 요소, 대변 요소는 거래의 결합관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의 8요소 아시죠? 예, 거래의 8요소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거예요. 자, 핸드폰 하면 안 돼. 여기 봐야지. 예. 여러분들 평가에서 어떻게 돼요? 점수가 안 되면 수료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수증을 줍니다. 영수증을 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 야유회에 필요한 간식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행 1번 전표 양식의 분계를 수행하시오. 수행 2번 일반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 여러분이 이제 하면 되고요. 어느 회사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주식회사 수행평가 3700번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제를 위한 전표 출력 인쇄할 겁니다. 인쇄. 지금 여러분 자리 제가 오전에 다 프린터 설치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인쇄해서 전표를 이거를 인쇄해서 내는데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인쇄된 게 아니라 종이로 된 전표예요. 그래서 종이로 된 전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로 된 전표 사용하는 방법. 자, 출금 전표라고 돼 있죠? 출금 전표는 현금이 어디입니까?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응? 출금 전표가 현금이 차변이라고요? 대변이죠. 출금인데 왜 차변이에요? 출금이라는 것은 현금이 대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을 현금을 쓰냐? 안 되겠죠. 차변 계정 과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금 전표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출금 전표니까 우리 1급 책에 있었는데 여러분 1급 책을 제가 다 집에 갖다 놓으셔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없어 여러분 책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있었던 겁니다. 자,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옛날 종이로 된 전표입니다. 출금 전표인데 여기 과목에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계정 과목을 쓰세요. 내일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접대비다 그러면 접대비를 항목에 쓰지 마시고
계정 과목에다 써주세요. 계정 과목에. 그리고 적요는 뭐냐? 그 거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 무슨 상품 매출 거래처 도시락 제공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라 이겁니다. 내일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 거래 내용을 어디다 써라? 적요에 써라. 그리고 금액을 여기다 쓰시는데 금액을 여기다 쓰실 때 있죠. 맨 끝칸 여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굵은 선이 있으면 굵은 선 여기 첫 번째 칸이 이르 자리예요. 아시겠죠? 맨 오른쪽에 빈 칸 거기는 쓰는 게 아니에요. 비워놓고 쓰세요. 네, 그래서 자리수 잘 맞춰 쓰세요. 3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끔 또박또박 또렷하게 글씨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긋는 거 아시죠? 네, 쫙 이렇게. 네. 이건 자를 대고 한 거고 여러분 손으로 할 때는 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어요. 좀 더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밑에 합계를 쓸 때는요. 위에 금액은 앞에 통화기호를 안 붙이는데 밑에 합계 쓸 때는 맨 앞에 통화기호를 붙이세요. 숫자를 쓰고 그 앞에 통화기호. 자, 그래서 출금좌표, 입금좌표 다 쓰는 요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채점을 뭘 하느냐, 날짜 썼느냐, 계정 과목은 맞았느냐, 적요 제대로 썼는지, 이 금액과 밑에 합계를 제대로 기록했는지 이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입금전표 문제도 한 문제 됐어요. 입금전표 문제도. 그러면 입금전표에 여기 과목은 대변 과목이 와야 되겠죠? 입금은 차변이 현금이니까 대변의 계정 과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항목은 그냥 비워두세요. 내일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적요는 그 거래 설명 쓰시고요. 금액은 맨 뒷칸 비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쓰셔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전산으로 하지만 이 수기로 쓰는 이 전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수기로 쓴 것을 여기에 결제를 다 받아서 그걸 전산에 입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 수기로 전표를 작성해가지고 결제를 받아요. 결제 난 거를 전산에 입력해. 그런 회사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된 이게 작성하는 종이로 된 전표에 글씨를 이쁘게 해서 잘 작성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대체전표입니다. 대체전표 문제도 나가요. 대체전표는 차변과 대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면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인 겁니다. 자, 물론 날짜 정확히 쓰셔야 되고 차변의 계정 과목, 만약에 보험료면 보험료, 뭐 수선비면 수선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적요는 칸이 너무 작습니다만은 좀 옆에 칸 침범해도 좋아요. 밑으로 좀 쓰셔도 되고 만약에 자동차 보험료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 무슨 공기청정기 수리비다 그러면 적요에 공기청정기 수리비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정과목하고 적요 아시겠어요? 핸드폰을 다 집어넣으셔. 수업 시간에 꺼내놓지 마시고. 그리고 금액은 여기 똑같아요. 여기 맨 뒤에 이 한 칸은 쓰는 게 아니에요. 맨 뒤에 한 칸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는 차변의 계정 과목 적요 금액 쓰고 밑에 합계는 역시 통화기호 붙이시고 대변에도 과목 여기 과목이 계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적요 쓰시고 금액 밑에 통화기호 쓰시고 여기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마감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다 알려드렸으니까 뭐 이거 못할 건 없겠죠? 분계 쓰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차변 대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입금 전표 하나, 출금 전표 하나, 대체 전표 하나 이렇게 세 문제를 냈어요. 자, 출금 전표 하나, 입금 전표 하나, 여기 가면 대체 전표 하나. 네,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넣는 거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내일은 여러분 여기 답안을 작성해 가지고 또 전표를 입력한 다음에 인쇄하는 문제도 있어요. 인쇄하는. 그래서 인쇄해서 내시면 돼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그래서 이제 전표 관리에서는 아주 쉽게 나오고 좀 나중에 이제 자금 관리는 조금 수준을 좀 높였어요. 자금 관리는 그래서 내일 보는 전표 관리는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번 주에 한 번 시험을 더 보셔야 되죠. 어떤 걸 봐야 되죠? 우리 여러분 일정 알고 있죠? 전표 관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뭐 보죠? 회계 원리 시험 보시죠? 회계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FAT 1급 우리 지난주까지 풀었잖아요. 거기에 이론 문제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재무회계 문제. 그게 회계 원리예요. 예. 회계 원리. 이걸 전부 몇 문제? 10문제. 10문제. 네. 하나당 10점씩. 회계 원리 문제. 그러니까 최소 6개 이상은 맞추셔야 돼. 6개 이상. 만약에 6개 못 맞추신다 그러면 숙제 또 집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시험 날짜 잡아서 다시 다른 문제로 또 다른 문제지로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요게 이런 평가가 저도 그냥 뭐 대충 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규정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즐기셔야 돼. 자, 이거 시험도 보는구나 하고 재밌게 생각하시고 자 내일 내일 시험 보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제 교재를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TAT 2급 교재로 바꾸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43페이지 맞나요? 43페이지. 너무 많이 왔나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자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FAT 1급에서 우리가 기초 회계의 기본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그냥 훑어 넘어갔고요. 좀 더 깊게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란다. 앞에 시간에 끝날 무렵에 교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교환 거래. 그러니까 FAT 1급에서는 교환 거래가 있다. 교환 거래도 거래다라는 것만 했지. 교환 거래를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해보진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거 여러분들 다 노트 하셨죠? 네.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유형자산의 재평가.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는 이 얘기를 했어요.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라는 걸 하는데, 재평가를 그러면 모두 하는 것이냐? 모두 하진 않고요. 원가 모형으로 하겠다 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안 합니다. 재평가 모형으로 하겠다라고 회계 정책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말이죠,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회계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토지 건물은 재평가 모형으로 하고, 나머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감가상각 설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으로 쭉 가져가는 거라면,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봤을 때, 재평가는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가 시가가 중요하게 차이가 났다. 미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하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는 꽤 많이 차이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꽤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재평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장부금액이 고쳐지는 거예요. 장부금액이.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우리는 이렇게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평가 모형에서의 장부금액이라는 건 어떠느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즉 시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또 손상차손이 있다면은 손상차손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를 알아두시고, 이 손상차손에 대한 부분은 뒤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 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자, 동그라미 1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재평가로 인해서 장부금액이 증가하게 됐다.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개정 과목을 외울 때 기타 포괄 손익에서 최소한 2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첫째로 찍었던 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찍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요겁니다.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재평가 잉여금, 가격이 오른 것은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인데, 그러면 여기 재평가 이익도 있는데, 가격이 오른 것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했는데 밑에 재평가 이익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당기손익이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밑에 있는 것은 당기손익이다. 주 4를 보면은 주 1인가요? 주 1을 보면은 아까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과거에 동일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 적이 있다. 여기 한번 주 1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주 1에 이렇습니다. 이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증가액이 있는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평가할 때 이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증가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 이익으로 한다 이겁니다. 여기 밑에 있구나 여기.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는 경우죠. 감소액이 있는 경우. 자, 원래 재평가 감소 시에는 재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요.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니까 손실이 일어났어요. 손실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제를 가지고. 자, 우리 책에 예제는 없어요. 예제가 없으니까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이라고 해볼까요? 2018년도 11월 11일 날이라고 한번 보시고 2018년 11월 11일 날 토지의 재평가 결과가 이렇습니다. 장부금액이 그 당시 장부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공정가치가 가격이 떨어진 걸로 한번 해볼게요. 7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공정가치가 700만 원. 자, 그러면 이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가격이 오르면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재평가 손실로 인식을 해요. 재평가 손실은 차변에서 나오죠. 얼마가 떨어졌어요? 300만 원이 떨어졌네요. 300만 원.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자, 대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3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는 자산 감소. 이렇게 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2019년 역시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어. 2019년도에 토지를 재평가했습니다. 자, 토지의 장부금액이 지금 7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700만 원으로. 그런데 공정가치가 얼마로 조사가 되었느냐 하면은 공정가치가 1,500만 원. 1,500만 원. 원자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분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계. 지금 우리 교재의 이 부분에 대한 분계를 여기다가 우리가 할 차례. 여기다 할 차례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차변에 토지.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늘어났어요?
700짜리가 1500이 됐으니까 우리 재평가 모형으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80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아니 차변에 800만 원 만큼 차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차산 증가. 자, 대변에 자, 800만 원이 올랐으니까 800만 원 모두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평가 잉여금이냐? 아니다 이거. 재평가 잉여금이 800만 원이 아니에요. 자, 가격이 올랐지만 그 전에 이 동일 토지에 대해서 그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이시죠? 손실로 처리했던 거 이거를 뺀 나머지만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얼마예요? 500만 원만. 이것만 뭐가 된다? 기타 포괄 손익이 된다 이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이 된다 이거. 그러면 나머지 300은 뭐냐? 재평가 이익이라고 한다. 재평가 이익. 이거는 전기에 손실로 처리했던 것을 단기에 그냥 이익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재평가 이익이 300만 원이다. 자, 재평가 이익은 자본이 아니라 단기의 수익으로 봐요. 영업의 수익 발생. 이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43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재평가로 장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서 자본에 들어가는 재평가 잉여금 500만 원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른 거다 이겁니다. 오른 거.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오른 것을 전부 다 잉여금으로 잡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느 때?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전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손실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단기에 이익으로 봐준다 이거예요. 그걸 뺀 나머지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 계정 과목은 재평가 잉여금이다 이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재평가로 장부 금액이 이건 여러분 책에도 증가된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증가된 건 경우는 위에서 했으니까 여기는 감소된 경우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고치세요. 감소된 경우로 고치세요. 자, 그러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감소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그래서 제가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증가된 것만을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계정과목 이름이 그냥 재평가 잉여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감소된 거는 그냥 비용 처리예요. 네. 그래서 감소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 포괄 손익 잔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에서 차감시켜라.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을 때 그 전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던 것은 재평가 이익으로 잡아줬죠. 이번에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가격이 오른 적이 있어가지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에서 차감시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감은 잡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3년쯤 됐다고 볼까요? 2023년도 어느 날 토지를 또 재평가했어요.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재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보겠습니다. 요 사이에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요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이 자, 요 시점에서 지금 그 전에 장부 금액은 1,500이 됐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공정가치가 얼마로 떨어졌냐면은 9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공정가치는 90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한 경우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버려야죠. 그런데 다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합니다. 즉 비용으로 인식할 때 쓰는 것이 재평가 손실이잖아요. 얼마가 가격이 떨어지면 600만 원 하락한 거예요. 600만 원. 600만 원 하락했는데 그게 다 재평가 손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재평가 잉여금 500이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 그러니까 재평가 손실은 100만 원이에요. 비용 발생은 여기서 100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유보시켰던 것이 이날 이쪽으로 와서 감소돼요. 자본 감소.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거 있죠? 요 500만 원. 요만큼이 기타 포괄 손익에 있는 것이 자본이니까 자본 감소가 되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대변에 가면 자본의 증가요. 재평가 잉여금이 차변에 오면 자본의 감소가 돼서 차감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차감된다는 말이. 그죠? 그러면서 대변은 뭐가 되느냐? 토지죠, 토지. 토지가 600만 원만큼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거다. 이거. 요거는 자산 감소가 일어난다. 요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지금 설명해 놓은 회계 처리의 의미가 이걸 숫자를 넣어 가지고 좀 이게 했으면 더 이해가 쉬웠는데 숫자 대신에 xxx 이래 놓으니까 처음에 좀 막연해요. 이거 가지고 설명 여러분이 이걸 보고 딱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건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부족한데 뒤에 문제는 나올 겁니다. 뒤에 문제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토지를 예를 들은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인쇄해 드릴게요. 수업이 끝날 때 제가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쇄도 인쇄지만 손으로 써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으로도 공부 많이 할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뒤로 딱 해서 소리만 들으면 공부가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좀 흡수가 많이 안 돼요. 딱 의자 등 붙이고 책상에 바짝 앉아가지고 자꾸 써봐야 돼. 딱 멈췄다가 내가 써서 좀 이해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 훨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자꾸 써보시라는 거. 자, 이것이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손상차손. 네, 나오네요. 손상차손. 우리 FAT 1급에서는 손상차손에 대한 것은 아예 나오지 않죠. 네. 이 손상차손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없고 설명만 넣어놨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손상차손. 자, 유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시오. 자,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이 장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갖다가 회수가 가능한 액으로 조정해서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손상이라는 말은 아시죠? 손상. 예, 심하게 훼손됐다 이 말이거든요. 예, 심하게 훼손이 됐다. 예를 들면 뭐 건물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는 말짱한 건물이었는데 가령 우리 마을에 갑자기 지진이 왔다고 볼까요? 지진이? 그래가지고 건물이 뭐 많이 일부가 막 훼손이 돼 버렸어요. 예, 한쪽 벽이 좀 무너졌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뭐 크게 이렇게 그 기둥 같은데 말이죠. 뭐 이렇게 벌어졌댔는데 이러면은 안전상에 큰 위험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건물이 장부 금액이 가령 20억으로 잡혀 있는데 미래에 그 돈이 회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택도 없겠죠. 이 건물 이제 몇 년 못 쓸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당장 철거하고 다시 지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것이 일종의 손상입니다. 예, 뭐 지진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손상이 온 거고 그렇게 큰 재해가 아니어도 다른 외부적 어떤 환경적인 걸로 인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토지 같은 거에도 이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원주택을 단지를 지으려고 아니면 우리 회사 무슨 오피스 건물을 지으려고 딱 토지를 만들어 놨어요.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정상가인데요. 가령 얼마 전에 그 옆에 돼지 돈사, 그다음에 우사 뭐 이런 축산 농가들이 거기 많이 이제 낙농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돼지나 소 같은 걸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주택이나 이런 거 지어서 오피스 건물 지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토지값이 팍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유형자산의 손상입니다. 예, 손상. 그래서 그러면 손상하고 재평가 아까 그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유형자산의 손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재해라든가 이런 요인이 크게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재평가는 무슨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있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상차손은 어떤 재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에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잔액을 한도로 해서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가격이 훼손을 입어가지고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가격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그 옆에 그 축산단지가 다른 데로 다 또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됐어. 그러면은 자산이 감액되기 전에 장부 금액을 뭐 토지 같은 건 감가상각을 안 하겠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감가상각이 해당이 되는 거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안 되니까 이 감가상각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감액되기 전에 장부 금액 한도 내에서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손상차손 환입. 예. 그러면 그보다 더 올라갔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채평가 잉여금. 네.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처리했는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손상을 입게 됐어. 8,000원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13,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손상차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가격이 하락한 거 요거 2,000원 있죠? 예. 요거는 2,000원만큼은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해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만큼 5,000원이 오르죠? 5,000원 오른 거는 나누어서 5,000원 오른 거는 나눠가지고 원래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에 장부 금액만큼 요만큼 있죠? 예, 요만큼이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은 뭐로 인식한다? 손상차손 환입. 예,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손상차손 환입. 나머지 요 3,000원 있죠? 3,000원은 뭐예요? 채평가 잉여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채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 예제가 없겠지만 없는데 제가 아까 차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 요즘처럼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대기의 오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장 설비가 있는데 공장의 어떤 설비 중에서 현재 설비를 다른 어떤 설비로 바꾸게 되면은 배출되는 오염 가스가 많이 줄어든다. 먼지 같은 게.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그런 제도가 있죠. 우리 전기차라든가 무슨 이런 거 새로 나오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해주는 경우 있어요. 기업들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때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좀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조금 더 집중해서 여기까지 설명 잘 들읍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정부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서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을 말한다. 정부지원은 제공된 자원의 성격과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네, 이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기업이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설을 하거나, 건설이라는 건 이제 건축물이나 무슨 구축물 같은 것이 되겠죠. 건설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부 보조금,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장기적인 자산을 매입하거나 직접 건설하는 그러한 보조금이 있고, 두 번째 수익 관련 보조금이 있습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는 건 뭐냐?
예,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이다. 그러니까 뭔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예, 비용으로 쓰는 것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뭘 취득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원받고 있는 가령 실업자 배움 카드로 지원을 받는 이런 수강료, 이런 것이 바로 수익 관련 보조금이죠. 만약에 기업들도 그런 것을 보조를 받는다, 이런 것이 수익 관련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 우선 지원 아니죠, 우리 이런 훈련비에도 보면은 기업에서 주관하는 훈련비도 있어요. 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그걸 국가로부터 비용을 신청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익 관련 보조금인 거예요. 예, 어떤 자산으로 있지 않아요. 비용으로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이 자산 관련 보조금이 중요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이 시험에 나와요. 자산 관련 보조금. 자,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현금을 받았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정부 보조금. 그런데 개정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101번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은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놔요. 102번은 못 만들겠죠. 102번은 이미 당좌예금 개정 과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보조금 만들어 놨을까? 이게 지금 FAT 1급 문제라서 안 만들어 놨을 것 같긴 한데, 개정 과목, 적여 등록, 뭐 있으면 보여드리고 없으면 안 만들어 놔요.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정부 보조금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의 차감 계정, 현금으로 정부 보조를 받았다. 그러면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하나 만들어 놔요. 만약에 당좌 예금, 아니죠,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놔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회사는 현금의 차감 계정에 정부 보조금을 하나 개정 과목을 만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다가 지금 자산 관련 보조금이니까 이 현금을 어디에 쓸까요? 이제 그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겠죠. 예, 만약에 기계를 산다 그러면 이게 기계장치가 되겠죠.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를 이거 5천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5천만 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자산을 취득할 때는 여기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이 5천만 원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변에 그 돈,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그 기계업체한테 5천만 원 줘야 되죠. 예. 그러면서 여기 있는 현금 차감 계정은 이제 현금 써버렸으니까 대변에 와서 없어져요. 상계 처리돼 버리죠. 대신에 무슨 정부 보조금이 또 하나 만들어지냐면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이 또 만들어져요.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정부 보조금 차감 계정으로 현금 차감 계정이 금액이 존재를 하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기계를 사버렸네요. 그러면 그 우리 회사 현금은 없어졌으니까 요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변에 와서 현금 차감 계정 정부 보조금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되죠? 대신에 이 기계가 우리 거 아니죠. 아직은. 예,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또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예. 이 기계는 우리의 현금으로 산 게 아니니까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잡아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감가상각을.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때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씩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비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그러면 우리의 자금으로 샀으면 요 분계만 하면 끝이에요. 비용 발생시키고 요 자산에서 감루 차감 계정으로 해서 장부 금액이 기계가 4,00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 자산, 우리 돈으로 샀으면. 그런데 이거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비용 처리하면 안 돼. 우리 돈이 아니야. 그래서 요 정부 보조금을 상각해 나가요. 자, 여기 지금 정부 보조금이 5천만 원 잔액이 잡혀 있죠? 기계 유형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거기에서 1,000만 원을 까는 거예요, 여기서. 까고 비용에 감가상각비. 자, 비용으로 여기 회사 비용으로 잡혔다가 대변에 비용 감가상각비를 대변에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죠.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증가했다가 1,000만 원이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가나요? 안 가죠. 0 상태가 되죠. 정부에서 보조받은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감가상각은 하는데 그럼 뭐가 감가상각이 되는 셈이냐? 이 정부 보조금이 상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5천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1년 썼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보조금의 지금 가치는 이제 4천만 원 가치만 남아 있어요. 이거 갚을 건 아니에요. 요 차감 계정이 갚으려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5년 지나면 정부 보조금 제로 돼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감가상각 장부 금액도 없어지니까. 자, 요거를 좀 뒤에 연습 문제 나오면 그때 여러분이 더 잘 이해를 할 거고요. 우선 이 자산 관련 정보 보조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익 관련 정보 보조금은 간단합니다. 왜? 감가상각 이런 게 없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수익 관련 정보 보조금은 우리가 돈 받아서 교육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정보 보조금 수령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정부 보조 수익 바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돈 주고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차변에 됐죠? 대변에는 정부 보조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수령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고 밑에는 돈 받은 다음에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든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든가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라 이거. 차변의 현금 돈 받았으니까 대변에는 선수수익으로 일단 잡아요. 선수수익 잡아놨다가 자, 그 조건을 이제 갖췄어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수익은 부채였죠. 조건을 갖추고 나면 선수수익 차변에 적어서 부채 없어지고 대변에는 요거 오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수익.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같아집니다. 왜? 선수수익이 조건을 충족하고 나면 선수수익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 요거 나중에는 이 경우하고 같아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 관련 보조금은 조건이 없을 때는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잡아주고 대변에는 그냥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정부에서 그냥 주는 돈이니까 정부 보조 수익으로 수익 발생,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충족했을 때 사용해라 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런 충족하기 전까지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아라 이겁니다.
그랬다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나서 요 부채 차변에 와서 상계시키고 대변에 가서 정부보조금 수익으로 해라 이거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 TAT 1급이라든가 더 높은 급수의 회계 공부를 우리가 지금 TAT 2급 하잖아요. 이 중에 TAT 1급까지 공부하실 분도 이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계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은 최고 급수까지 다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 정부 보조금에 관한 회계 처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자산을 구입하는 그런 유형들의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